운송비 산출 3강 거리별 운송비 산출과 CBM 운송비 산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 표준 운송 원가와 자료의 원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2강에서 이 자료 원천을 가지고 운송 계산을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차는 CBM 운송 원가에 대한 이해, 두 번째 거리별 운송비 산출 지표, 세 번째 거리별 운송비 산출, 네 번째 CBM 운송비 산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BM 거리별 운송비 산출을 위해서 표준 운송 원가 수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가 수준 결정 요인은 조업도, 차량, 운전 경력, 적재 CBM, 주행 속도 5가지 결정 요인이 있고 수준은 A, B, C 세 단계로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적재 CBM은 최대 실제 적재할 수 있는 용적이 어느 정도냐, 실적재 용적이 어느 정도냐, 영업 물량이 없어서 적재가 20-30% 밖에 안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원가가 달라진다는 것으로 익히 생각할 수 있겠죠. 5가지 요인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운송 원가의 수준이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행 속도의 경제 속도 계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경제 속도 계산의 개념적 이해는 연료 비용, 시간 비용, 유지 비용 등을 합계한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속도를 경제 속도라고 합니다. 경제 속도는 일반적으로 시속 60km에서 80km 사이를 이야기하는데 차량의 종류, 도로 조건, 적재량, 엔진 효율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연비와 속도의 관계를 보면은 속도가 올라가면 연비는 나빠지지만 일정 속도까지는 효율적이 되겠죠. 시간당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느릴수록 운전기사님 인건비는 증가할 것이고 타이어나 엔진 마모, 즉 가속 시 정비비가 증가하죠. 법규로 정해진 제한 속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 주행 속도를 원가 수준 결정 요인으로 넣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BM당 운송비 산출을 이해를 위해서 우선 운송 경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송 경로에서 경유지가 한 곳이냐, 경유지가 두 곳, 세 곳, 네 곳이냐에 따라서 대기 시간이라든지 상하차 시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전체 운송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운송 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은 고정비의 증가로 나타나겠죠. 조사할 항목으로는 운송 경로, 상하차지, 운송 거리, 왕복에 해당하죠. 운송비 내역 등을 조사해야 될 거고 출하 현황, 각 경로별로 출하 실적 리스트,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적재율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세 번째 물류 부품 용기 정보, 용기 사이즈라든지 수용수, 팔레트 크기 등이 CBM당 운송비를 산출할 때 조사해야 될 항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BM당 운송비 이해 부분에서 운송 CPP, 즉 Cost per Part에서 부품 한 개를 납품하는데 소요되는 운송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 차량에서 보면은 전체 실제 공간이 있을 거고 유효 적재 공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P123, P124, P125의 사이즈라든지 부품의 차지하는 공간이 틀리게 되면은 실을 수 있는 양도 달라지겠죠. 유효 적재 공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박스 용기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운송 CPP의 경우 한 가지 품목만 적재한 경우에는 1회 운송비를 부품의 개수로 나누면 되겠지만 다양한 품목을 적재한 경우에는 1회 운송비 나누기 납품 전체 CBM 곱하기 해당 부품의 CBM을 계산하면 되겠죠. 해당 부품의 CBM은 용기 CBM 나누기 수용수 몇 개가 들어가느냐는 CBM당 운송비 곱하기 1, 2, 3의 CBM
P124의 CBM, P125의 CBM을 곱하게 되면 각각의 부품에 대한 운송비를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거리별 운송비, CBM당 운송비를 계산하는 데 활용한 지표로서 운행 일수, 운행 거리 및 근무 시간 자료 등이 필요하죠. 각 사에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만, 강의에서는 노동부의 2023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통계청의 운수업 조사 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의 2023년 화물운송시장 동향 연간 보고서를 참고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운행 일수와 운행 거리의 지표를 보면은 건수별 운행 일수, 톤 미만은 21.9일부터 해서 12톤 이상은 22.9일로 나와 있죠. 일평균 운행 거리도 1톤 미만은 203km에서 12톤 이상은 391.9km로 나타났습니다. 근무 시간도 1톤 미만은 근로시간이 8.7, 그래서 1톤 초과 3톤 미만은 9.3, 3톤 초과 5톤 미만은 10.1, 12톤 이상은 10.9 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운수 및 참고,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보고서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서 근로일수를 나타내주고 있고, 임금 구조 통계표에는 운전 및 운송 관련 지역으로 해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톤수별 차량 운행 지표로 A사 내부 자료입니다. 연간 운행일수, 일일 운행거리, 연간 운행거리, 운행시간, 연간 총운행시간 등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운송비 계산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적재 대기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행거리, 운행시간, 사내 체류시간, 사회 체류시간, 일회 운행시간을 산출한 것을 볼 수 있고, 경유지가 2곳인 경우, 경유지가 3곳인 경우, 경유지가 4곳인 경우에 운행시간이 달라지겠죠. 대기시간이나 상하차 시간을 플러스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되고, 거리별 운행시간은 차량 운행거리 20km까지는 시속 25km, 그 이상일 경우에는 20km를 제외한 거리에 대해서 경제속도 70km를 적용해서 산출한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사의 대기시간을 적용하여 산출을 하면 되는데, 화물자동차 운임요금 설정에 관한 연구에 나타나 있는 톤수별 차량 대기시간 표와 같고, 최근에 C사 어떤 하치 및 상차 작업 분석 사례의 장표인데, 이 회사에서 상하차 시간에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시트의 사례입니다. 경제속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차량 주행속도의 경우 C가지가 5km에서 30km, 도심지는 15km에서 20km 속도로 운행되면 연료 소모량이 많아진다고 하죠. 경제속도가 아닌 저속도로 차량이 운행하게 되면 연료 소모량은 20%에서 30%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로 조건에서는 구배도가 4 내지 6%인 경우 평면 도로에 비해서 10%에서 30% 정도 연료가 더 소요가 되고, 도로의 굴곡도에서 곡선 각도가 4%에서 10%인 경우 수평 직선 구간보다 5%에서 15% 정도 연료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가 포장 도로에 비해서 15%에서 20% 정도 연료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경제 속도를 톤수별로는 1톤은 60에서 65, 3톤은 60에서 70, 5톤은 65에서 70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에서는 전체적으로 경제 속도를 시속 70km로 적용해서 데이터를 산출했다는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운송 운임은 화물 자동차의 톤별 거리 대별 총가라고 할 수 있는데, 운행 거리 곱하기
킬로미터당 변동비 더하기 총 운행시간 곱하기 분당 고정비 플러스 2이 되겠죠. 총 운행거리에서 거리 대별 20km까지는 시속 25km를 적용하고 10km 이상인 경우 시속 70km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총 운행시간은 적재거리 시간, 공차, 회차 시간, 기타 대기 시간이나 상하치 시간이 있겠죠. 이를 합쳐서 총 운행시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운송비 테이블,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해서 차량 톤수별로 거리별 변동비, 시간별 변동비는 인건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잔업시간, 정규시간 외의 인건비에 해당하죠. 그 다음은 고정비, 인건비, 보험료, 차량비용, 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해서 8톤하고 11.5톤 두 종류에 대해서만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해서 제시한 예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거리별 표준 운송비를 산출한 사례입니다. 왕복 운송거리 20km까지 167.2분이 나온다 그랬는데 왕복 운행시간, 즉 20km에 대한 운행시간 48분, 사내 체류시간 52분, 사회 체류시간 67분을 합쳐서 167.2분을 왕복 운송거리 20km 운행시간으로 산출해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곱한 운송비를 나타낸 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행시간은 경유지 한 곳을 기준으로 했고 통행료는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해서 산출해야 합니다. 표준 운송 테이블 활용 시의 유의사항을 설명드리면 시장 운임은 수요와 공급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화물량에 비해서 화물 자동차 공급량이 120에서 150%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서 수주 경쟁이 어떻게 보면 치열한 상태다 볼 수 있는데 현재 화물 자동차 운임은 1998년 요금 자율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시장 논리로 결정이 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판매 관리비라고 이해를 하면은 원가 플러스 이유는 운송비가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프로덕트하우 취급자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수한 폐기물이라든지 병원 폐기물이라든지 방사성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가 플러스 이유는 운송비라는 근데 이 공식이 성립이 되면 적자가 나는 회사는 하나도 없겠죠. 적자가 나지 않더라도 손익분기점 정도 되는 회사들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이 운송비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운송비가 시장에서 결정되면은 기업은 이윤을 첫 번째 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에서 원가를 만들어내는 시장 중심의 원가 공식이 이제 두 번째 공식인데 이 부분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공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유는 운송비 빼기 원가다. 이 부분은 패에서처럼 운송비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고 원가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이윤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공식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소비자 중심의 원가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공식이죠.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운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원가를 더 이상 낮추실 수가 없으면은 이윤도 없는 그죠? 오히려 적자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까지 갈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을 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BM 운송비 계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차량별 유효 적재 CBM의 사례입니다. 1톤, 2.5톤, 5톤, 8톤, 10톤, 그 다음에 유효 적재 실용적, 그 다음에 실적재 용적, 납입량 편차를 고려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박스만 실는 거냐, 아니면 렉만 실는 거냐, 렉하고 박스를 같이 실는 거냐에 따라서 실은 조금의 편차가 있을 수 있죠. 차량의
적재 물동량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적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특히 납입량의 편차를 표준으로 정할 때는 고려해서 표를 작성해야 되고, 유효 적재율도 65%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로 60%밖에 안 되는 업체도 있는 반면에 70% 가까이 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사에 맞는 유효 적재 CBM 구하는 게 필요하다. 자, 연간 소요 비용을 1단위로 환산해서 산출했는데 8톤하고 11.5톤의 운송비가 예를 들어서 8톤을 기준으로 보면 2억 375만 1235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1CBM 자료를 때는 총액에다가 연간 작업일수를 나누게 되죠. 연간 작업일수를 나누고 그 다음에 8톤 차량의 경우 유효적재율을 29CBM으로 간주한다면 1,500원이 CBM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산출한 CBM 단가를 기준으로 용기의 규격별로 단가를 계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CBM 적용 그룹 1 곱하기 기준 CBM 단가 25,500원 해서 우리가 단가를 산출하면 되겠죠. 실제 기업 CBM 단가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게차 등 설비 관련 비용이라든지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이겠죠. 그리고 중량별 요인을 추가해서 산출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중량이면 모르겠지만 중량의 어떤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편차가 있을 때는 추가해서 산출을 해야 합니다. 물류센터 비용 산출할 때 보관 CBM을 산출할 건데 같이 이 운송 보관 전체적인 CBM 단가를 산정하는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주 기업의 경우 운송비를 물류업체와 계약을 해서 수행했다면 실적 CBM당 운송비를 환산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겠죠. 운송비 합계 나누기 납입 CBM의 합계를 하게 되면 CBM당 운송비가 산출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출하리스트라든지 CBM당 수용수가 있으면 CPP 즉 부품 개당 운송비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리별 운송비 산출과 CBM 단위 운송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송 조건별 계산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